근데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막 그 인스타 보면은 중학생 둘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마플에서 막 제작기 올리고 막뭐 이렇게 그런 애들 요즘 많잖아요. 대단한 애들이죠. 진짜 그 나이에 그런 생각한다는 건 저는 진짜 멋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뭐 곧 중학생이라고 쳐도 뭐 10살 어리니까. 자신만의 철학, 신념,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대학생의 이야기를 담은 381 팟캐스트. 첫 번째 게스트로 성균관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김수현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호균이랑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균이랑 또 같은 나이 25살에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인 옷 만드는 경제학과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첫 번째 게스트를 이제 모셔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381 팟캐스트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거기 과에서 맞는 진로만을 이제 선택하는 사람들도 뭐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 과를 가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고 그리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 활동 말고 어떤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자신의 목표를 좀 쫓아가는지를 다루는 이제 팟캐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게스트로 뭐 성균관대 지금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패션을 어떻게 좀 그렇게 본격적으로 좀 접하게 됐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패션은 사실 뭐 이렇다 할 시작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옷을 좋아하고 많이 사버릇했던 것 같고 정말 패션을 뭔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파기 시작한 거는 아마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인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되게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되게 좋아해요. 이 단어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일을 할 때 항상 각자 어떤 분야만의 미학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에도 말을 하겠지만 경제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지만 패션은 그것보다 더욱 복잡하고 또 고도화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파게 된 거죠. 그러면은 경제학과에서 뭐 배우는 내용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것 말고도 지금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뭐 과에서 하고 있는 활동 말고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원래는 그냥 패션을 공부하기만 하는 학생이었는데 작년부터 제가 보훈외교단이라는 단체에 소속이 돼서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보훈 사업을 이제 패션과 연계시켜서 조금 현대화시키고 일상화시키는 작업을 1년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역사 속 영웅분들을 패션으로 승화시켜서 패션쇼를 개최를 하거나 또 그 패션쇼에서 출품된 작품을 기반으로 전시회를 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경험을 했었고 또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뭔가 좀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디자인들을 대중에게 선보이기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영웅이라는 거, 뭐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들에서 뭐 모티브를 담아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는 먼저 이제 국가보훈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훈부의 모토를 먼저 탐색을 했었는데 보훈부의 모토가 되게 특이해요. 모두의 보훈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호국보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6.25 전쟁이나 그쵸? 뭐 독립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조금 진부하고 또 현대 보훈이라는 주제가 되게 고루하게 된 이유도 아마 그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단체이기도 하고 또 예술과 융합을 시키기 때문에 뭔가 되게 큰 전환점이 필요했고 파격적이고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노선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 보훈의 정의를 되게 많이 포괄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보훈에 대한 대상은 물론 역사 속에 계신 영웅분들도 맞지만 사실 현대사회에서 우리 곁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는 호국 영웅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쵸. 군인, 뭐 경찰, 정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군인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군인, 경찰, 소방관 분들도 새롭게 한번 조명하면서 뭔가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모두에게 보편화시킬 수 있는 주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역사 속 영웅분도 다뤘지만 군인, 경찰, 소방관 분들을 굉장히 많이 조명을 했어요. 현대 영웅들을 이렇게 다시 조명을 하면서 맞아요. 되게 좋은 프로젝트였는데 뭐 어떤 계기로 그러면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뭐 패션하면 사실 말했던 것처럼 뭐 그냥 동대문시장 가서 옷을 개인 뭐 옷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뭐 발현이 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그런 프로젝트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맞아요. 제가 원래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가 하이 패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럭셔리 브랜드 혹은 이제 아뜰리에, 꾸띠르 브랜드 이런 브랜드의 컬렉션을 찾아보는 걸 항상 좋아했었는데 많이 고등학교 때도 그렇죠. 보셨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많이 빠져서 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추구하던 아름다움의 가치라는 게 되게 많이 퇴색되더라고요. 그런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되게 파인아트에 속하는 그런 패션이다 보니까 제가 정의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노선이 되게 현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되게 어려워야 하고 되게 고차원적이어야 되고 복잡해야 예술이고 아마 예술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엔 저도 그게 중요한 예술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메스티지나 좀 대중 예술과 같은 경우는 조금 급 떨어지는 예술이다. 막 이렇게 혼자서 막 판단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예술과 관련된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자연스럽게 겪는 약간 맞아요. 그런 수순 아닌가요? 네. 그래서 나는 뭔가 하이 패션을 향유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조금 더 나은 예술가다. 막 이런 미친 상상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한 대학생 초반쯤? 그쵸.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초반쯤 군대 가기 전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 가고 나서 군대에 가면 사실 이제 생각할 시간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쵸. 누우면 잠도 안 와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때 이제 제 자신을 많이 좀 성찰을 했어요. 내가 되게 위선적이고 좀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되게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술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막 다짐을 했죠. 전역을 하게 되면 내 예술관을 많이 바꿔보는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대중과 좀 접하는 예술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으로 이어진 거고. 그렇죠. 그럼 본인에게 있었을 때 그 예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소수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다라는 그런 가치가 좀 내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선입견도 있고 그런 예술이 좀 대중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갔을 때 갖게 되는 그런 효과? 파급력은 좀 뭐라고 생각해서 그런 활동을 했어요? 맞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뭔가 예술은 그런 상위 문화다라는 인식은 저는 정말 100번 동의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또 옛날부터 경제력과 여유로움의 상관관계에 대한 말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뭐 항산이면 항심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솔직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다른 뭔가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원래는 옛날에는 맞았어요. 정말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후의 시기나 그때는 예술이란 건 정말 뭔가 자기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어야 예술할 수 있었는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그걸 대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뭐 정말 밥 굶고 사는 게 아직 우리로선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물론 우리같이 가난한 대학생들은 밥 굶고 살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는 정말 모든 계층의 대중분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지식 수준과 어떤 시민의식을 갖추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앞서 말씀하신 그런 관념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오래된 스테레오타입이. 그래서 저는 뭔가 그걸 되게 파괴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뭔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미 이런 현학적이고 낡은 뭔가 의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런 대중예술을 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그렇게 낡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큰 성찰을 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으로 이어진 거고
취지랑 그런 것들이 되게 좋네요. 그쵸. 어쨌든 예술을 좀 더 대중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그런 매체로 좀 접근했는데, 그리고 그 도구를 이제 패션을 이제 사용을 한 거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그 활동을 지금까지 뭐 쭉 이어오고 계시면서 어쨌든 학과 활동도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학과가 그쵸. 이제 본인 소속이다 보니까. 음.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어쨌든 원하는 그런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있는데, 학과 공부를 하면서 어쨌든 뭐 시간을 뺏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거기에 내가 대학생이면 투자해야 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뭔가 해야만 하는 일들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사이에서 시간적인 충격이 좀 있을 때, 그럴 때 혹시 뭐 괴리감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맞아요. 되게 저도 많이 겪는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두 개 경제학과 의상학이라는 두 분야가 되게 연계하기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쵸. 뭐 경제학, 통계학, 뭐 경제학, 경영학이면 그나마 둘이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단축이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시간을 많이 뺏겼죠. 특히나 원래 경제학에 크게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상학에 많이 쏟았고, 그래서 지금 학점도 되게 이게 언밸런스드 해요. 아, 근데 뭔가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연구하고 싶고 탐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애정이 있게 되면 그게 취미가 되거든요. 그쵸. 아마 이제 혹연 씨도 뭔가 음악을 하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음악을 뭔가 밤새서 해도 되게 재밌고 즐거운 날이 있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의상이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투자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최대한 의상을 학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나의 자아 실현의 도구이자 취미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사이트가 많이 넓어졌었고, 그래서 그 상태로 의상학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죠. 학문의 영역으로 딱 여기는 사람들이랑 그거를 진짜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딱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은 사실 뭐 내가 얼만큼 시간을 썼든 얼만큼 몸이 힘들든 별로 개의치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거에 딱 도달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아마 대학 3학년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3학년이죠. 3학년인데 어쨌든 그런 의상이랑 패션이랑 뭐 경제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가 뭐 경제랑 패션이랑 같이 좀 배우면서 얻은 뭐 좀 인사이트나 아니면 뭐 둘의 연관성이나 그런 게 뭐 혹시 있을까요? 저도 원래는 둘이 정말 관계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과 의상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괴가 같다고 볼 수 있는 학문인 것 같아요. 둘 다 인간의 행동 양식을 어떻게 보면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이잖아요. 경제학도 수식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경제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해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학문인데, 사실 의상학도 정말 많은 시대상과 또 디자이너의 뭔가 철학과 정말 많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한데 뭉쳐서 만들어지는 인간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인간사를 바라보는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경제학과 의상학을 대했을 때는 사실 그 본질은 굉장히 같다라고 느꼈었어요, 저는. 뭐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을 어쨌든 뭐 학부생의 입장이어도 깨달을 수는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죠. 좀 집중하면서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지금 쫓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누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나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고민?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고민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남 시선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처음에 경제학과에 입학을 하고 나면 되게 많이 축하를 해줘요. 그렇죠. 그쵸. 보통 상경 계열이라고 이렇게 쳐주니까. 맞아요. 상경 계열이고 아무래도 문과에서는 높은 학과에 속하고 취업률도 좋고, 그래서 뭐 이제 인생 잘 풀렸네, 취직 잘 되겠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건 좀 등한시하는 것 같고, 막 돈도 안 된다, 막 3D 업종이다 하는 그런
패션 부분을 판다고 하니까 다들 되게 희한하게 바라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분야, 예술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 갑자기 의상학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돈 안 된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사실 이제는 뭐 파괴한다, 와해한다라는 생각은 버렸고 오히려 여기 안에서 나의 이제 능력을 입증하고 그걸 이제 최대한 뭔가 클레임을 해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스테레오타입을 깨부술 의지. 그쵸. 원래는 깨부숴야 한다라는 그 목적이 되게 강했었는데 저는 단순히 이제 의상학을 옷이 너무 좋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진짜 재능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좋아서 시작하긴 했고 아무래도 의상학이 뭐 인문학이다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이고 그 가장 큰 근본은 아무래도 재능에 결부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단순히 좋아한다, 아는 게 많다라는 그런 키워드만 가지고 여기서 내가 뭔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뭔가 너무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멀리 왔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사실 그런 영역이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뭔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거를 좀 내던지고 그리고 그 내던질 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한 일례가 있는데 그 함경아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막 그 이제 현대미술 작가인데 어느 날 그 작가의 전시를 보러 갔어요. 전시회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전시회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날 유독 이상하게 그 전시를 보니까 갑자기 너무 자괴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넘을 수 없는 영역을 진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거죠. 그러니까 벽을 만난 느낌?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너무 우울해졌어요. 전시를 보고 뭐 회화 전시였어 아니면 그러니까 회화를 통해서 이 자수를 넣은 전시였는데 근데 그게 너무 이 사람은 천재구나라는 걸 느낀 게 그 작품이 이제 유령이라는 제목을 가진 유령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작품들이었는데 그 작품이 뭐냐면 함경아라는 작가가 자수 도안의 스케치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긴밀하게 북한 노동자들과 협업을 해서 북한이요? 네. 저도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그 북한 노동자들이 그 자수 도안에다가 자수를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남한 예술가와 북한 노동자의 협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모를 북한 노동자가 유령인데. 그래서 그치. 작품 이름도. 근데 그 유령을 세상 밖으로 이제 꺼내주는 하나의 장치가 이제 그 자수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 그리고 이런 걸 설계하는 능력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토리텔링을 부여할 수 있는 이 모든 세계관이 그 사람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이제 벽을 만난 느낌인 거지. 와, 난 이런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많이 우울했었고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여러 컬렉션들을 막 보는데 갑자기 더 우울한 거예요. 나 이런 거 못 만드는데 난 머리 아무리 굴려도 이거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슬펐죠.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활동을 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반전된 시점이 있어요. 이제 저 재능의 한계를 느낀 상황에서 그쵸? 제가 이제 패션쇼의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도 했지만 사실 저의 가장 큰 이제 업무는 패션쇼를 기획하고 전시회를 기획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업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 단장을 맡고 있었어서.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뭔가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멍을 찾은 거예요. 저는 의상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의상학을 전공하기도 하지만 사실 주 전공은 경제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 손익 판단을 하는 능력, 뭔가
좀 거시적으로 사람들의 니즈나 행동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재능의 벽에 갇혀서 나 이대로 무너지나 했는데 또 반전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을 여기다가 융합을 시킨다면 오히려 내가 이 분야에서 차별점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쵸. 음. 그렇게 좀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가지고. 이루어서, 그쵸. 이제는 조금 분야를 달리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뭐 전에는 뭐 디자인을 꼭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좀 기획이나 전시나 이쪽으로도 그쵸. 계속해서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들었던 그 이종범 웹툰 작가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딱 뭔가를 시작할 때 그거에 필요한 능력이 뭐지? 재능이 뭐지? 라고 해서 내가 그 재능이 없어? 기존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재능이 없어? 그럼 난 안 돼. 라고 이렇게 실패를 좀 단정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인처럼 어쨌든 사실 뭐 비전공자라는 키워드가 뭐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경제학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좀 패를 보고 이 패에 맞는 그럼 내가 가장 내 가치를 잘 증명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계속 고민하는 게 사실 재능을 갖고 있으면 좋겠죠. 재능을 그렇죠. 갖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긴 한데 모두가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으란 법은 없고 본인처럼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그냥 거기서 딱 단절 짓는 게 아니라 좀 포기하지 않고 좀 찾아다니는 게 저도 그 부분에는 굉장히 좀 많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학 생활을 뭐 군대 2년 제외하면은 뭐 한 3년 정도 쭉 하고 있는데 대학 생활에서 뭐 학과 생활 포함하고 뭐 비교과 뭐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본인한테 좀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점, 그게 뭐 아까 말했던 전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좀 가장 본인에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사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반전시켜준 거는 하나의 컬렉션이에요. 네. 그 마르지엘라라고 아시죠? 그렇죠. 네. 그 마르지엘라의 창립자가 이제 마틴 마르지엘라라는 디자이너인데 그 마틴 마르지엘라가 디자인했던 생전에 지금 살아계시고 이제 그 자기의 브랜드를 운영할 때 디자인했던 컬렉션 중에 1999년 스프링 컬렉션이 있어요. 저는 그거 항상 제 인생 컬렉션이라고 뽑는데 그 컬렉션을 21살 때인가 제가 봤거든요. 그 내용이 사실 여타 피스들은 여타 마르지엘라 컬렉션과 다르진 않지만 그 컬렉션을 구성하기 위한 패션쇼의 연출 방식이 너무 놀라웠어요. 되게 동네에 있는 사실상 버려진 그냥 놀이터였거든요. 놀이터에서 네. 패션쇼를 했어요? 놀이터에서 그것도 되게 대단한 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애기들을 막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의자에도 앉을 수 있지만 막 애기들은 앉아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돌아다니고. 근데 그것도 패션쇼 하나의 일부로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들이랑 함께 걷기도 하고 막 모델들이 목마도 태워주고 그렇게 막 뭔가 관객과 예술 작품이 하나가 돼서 그것 자체가 패션쇼이자 예술로 이제 발전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그 컬렉션이 저희 예술관을 완벽하게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 사진, 제가 영상도 보고 사진도 봤었는데 그 사진에서 너무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어요. 되게 마치 그곳이 원래 자기의 놀이터였던 것 마냥 그냥 모델들과 함께 걸으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뛰놀고 있으니 관객들도 웃고 있고. 그렇죠. 원래 패션쇼라는 게 항상 우리의 이미지는 되게 엄숙하고 난해하고 딱딱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패션쇼를 하는 게 정말 대중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구나. 나는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진짜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술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웃게 만드는 걸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디자인의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가 점차 뭔가 패션쇼 연출이나 기획이나 이런 데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모든 게 다 연결고리가 생기긴 하네요. 그쵸. 뭐 자신의 뭐 재능을 뭐 그렇게 벽을 마주했던 것도 뭐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방금 말했던 그런
일종의 틀을 깬 전시 기획이잖아요. 어쨌든 틀을 깬 패션쇼의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은 느낌인 거고. 그러면은 최근의 관심사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최근 관심사는 이 관점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예술하는 목표는 정말 대중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것도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게 해서 소수만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예술을 해보겠다라는 일념하에 조금 공익적인 그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혹은 누군가의 소중했던 기억들을 조명할 수 있는 조금은 블루오션적인 예술을 해보려고 해요. 패션을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또 긴밀하게 계속 국가보훈부랑 협업을 해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광복 80장터라고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국가보훈부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마켓을 열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광복 80주년의 그런 독립과 광복의 요소를 디자인 요소로 좀 녹여낸 여러 가지 머천다이즈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내겠지만 그런 거의 모든 모토이자 근간은 공익적인 목적 그리고 누군가의 행복했던 기억이나 지향점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뭔가 보훈이라는 키워드를 아마 계속 갖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은 그런 패션을 어쨌든 예술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대중들은 사실 패션을 예술로 소비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소비재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래서 뭐 스파 브랜드나 뭐 그런 되게 싸고 가성비 좋은 뭐 유니클로나 이런 브랜드들도 사실 요즘에 되게 다시 또 많이 부상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그런 현상을 좀 봤을 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브랜드들을 보면은 어떤 걸 느껴요? 저는 정말 그 브랜드를 대단하다고 항상 느껴요. 사실 그 스파 브랜드 가보면 요즘 스파 브랜드 정말 질 좋거든요. 뭐 그쵸. 자라, 뭐 코스, H&M 가보면 셔츠 하나 사면 뭐 10년씩 입을 수 있는 셔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질 좋은 그리고 이렇게 양식도 정말 알맞게 만든 그런 옷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셔츠 지금 만든다고 하면 원단 사오고 패턴 짜고 봉제까지 하면 항상 저희 옷 만들면서 얘기하는 게 사 입는 게 편해. 사 입는 게 싸.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스파 브랜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 규모의 경제라는 그 능력이 정말 근데 말도 저 안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흔히 뭐 패션 디자인학과 그런 친구들이 뭐 주변에 있는 경우가 있으면 뭐 생일 때 옷 만들어줘 약간 이런 부탁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옷을 만들어 보셨을 아, 거예요? 절대 안 만들어요, 진짜. 진짜. 만약 그거 밈 아세요? 그 패션 디자인 학과한테 옷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가방에서 막 자 꺼내고 막 가위 꺼내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한테 뭐 옷을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뭐 디자인적으로 이쁜 것도 아니라 그냥 뭐 포인트 몇 개가 있는 셔츠 한 장을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최소 재료값이랑 노동비랑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최소 진짜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소중한 사람. 소중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나 뭐 선물로 옷 좀 만들어줘. 셔츠에 가볍게 포인트 되는 뭐 빨간색 뭐 자수 하나 박아놓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자수까지 박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밋밋하지만 않게 하나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왜냐면 제가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부탁을 하면은 제 예상가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아니면은 저는 충분히 만약에 그런 옷이 뭐 친구가 있으면은 딱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옷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네.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그 금액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원래 받아야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옷을 그쵸? 만드는 사람 직접 자기가 짜보고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뭐 패턴을 직접 제작을 할 것이고 처음에 패턴이라고 하면 이제 옷 도면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패턴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패턴 제작을 잘 안 해봤고 그래서 보통 맡겨야 돼요. 맡기면
몇만 원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원단 떼와야 되는데 원단도 막 셔츠 보통 하나 만드는데 몇 야드밖에 안 들거든요. 그럼 몇 야드 떼올 때는 욕 엄청 들으면서 떼와야 돼요. 막 자기네들은 막 1000야드 막 이렇게만 파는데 막 1, 2야드씩 사가면 돈도 안 돼. 그러면 그 욕을 들으면서 사오고 그걸 봉제하고 그 봉제하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죠. 보통 얼마나 걸리죠? 옷 하나 그렇게 만드는데? 옷 하나 만드는데 진짜 처음에는 진짜 막 의복 구성 처음에 수업 들을 때 셔츠 하나 만드는데 10시간 걸렸어요. 10시간이요? 네. 왜냐면 이게 봉제 기술이 없다 보니까 막 브릭 하면 다시 그쵸. 다시 풀러서 다시 맞고 막 그리고 막 자수 박을 해야 되면 자수 능력은 없으니까 또 자수 박을 수 있는 업체로 가서 의뢰를 해야 하고 정말 소량 생산은 진짜 비쌀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나 자부심이 들어가고 노동이 들어가다 그쵸. 보니 이제 마진이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뭐 재료값만 했을 때 진짜 최소로 따져야 거의 뭐 한 10만 원 요 정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이 돈 좀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근데 뭐 요즘 뭐 셔츠나 이런 거 뭐 세일하면 10,000원에도 뭐 사긴 하니까 뭐 유니클로나 이런 데 가면은. 근데 확실히 대량 생산의 그 차이가 조금 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진짜 말도 안 그거는 그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로스트 테크놀로지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게 9,900원에 판다고? 그럼 원가는 얼마라는 소리야?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체계를 한번 세워놨으니까 거기를 뭐 무너뜨리거나 뚫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대형 스파 브랜드들이 어쨌든 간에 좀 대단하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대단하기도 하고 사실 현대 패션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원래 막 패션 처음 만들어지고 1940, 50년대에는 원래 패션은 낙수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하이한 그런 막 쿠티르 디자이너들이 만들고 그거를 이제 메스티지가 베끼고 그 다음에 하위 막 그쵸. 그치 이제 뭐 양장집 이런 데서 악마는 베끼고. 프라다의 그 영화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해서 거라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싼 가격에 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현대 사회도 그런 점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지금 하는 유행이라는 게 막 긱시크, 막 발레코 뭐 이런 유행도 다 명품 브랜드에서 만드는 건데, 근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죠. 이제 낙수 효과가 있지만 그를 상충할 수 있는 분수 효과도 정말 커요. 예를 들어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 저는 베트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트몽이라는 이제 스트릿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기점으로 스트릿 패션이라는 키워드가 하이 패션, 럭셔리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뎀나 바살리아라는 디자이너와 베트몽이라는 것을 위시해서 많은 원래 하위 문화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좀 저급한 패션이라고 생각했던 스트릿 패션이 이제는 럭셔리 스트릿이라는 이름으로 패션계에 진출하고 이제는 이게 하나의 주류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또 막 뭐 버지라블로 이런 스트릿 패션 출신의 디자이너들이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스파 브랜드가 사실 이런 하위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그 스파 브랜드는 럭셔리 브랜드의 디자인을 답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면 이제는 사실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스파 브랜드죠.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패션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뭐 그런 하이엔드의 그런 브랜드들이 좀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어쨌든 뭐 스트릿도 만들어내고 있고 스파 브랜드도 만들어내고 뭐 당연히 하이엔드 브랜드도 만들어내고 있을 건데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되게 급변하는 그런 트렌드다 보니까 뭐 예측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형태의 무언 패션 문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급변하는 상황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 항상 사회를 되게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든지 투쟁하고 막 서로 엎치고 덮치고 해야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이 뭔가 과도기죠. 패션계적으로 과도기인데 결국에는 또 하나의 이런 융합된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릿 패션이 원래 예전에 스트릿 패션이 원래 되게 고상하고 고고한 상위 문화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되게 모순적으로 럭셔리와 섞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쭉 이어져 오다가 또 최근에는 뭐 올드머니다, 뭐 드뮤어 룩이다 해가지고 또 이런 스트릿 패션이나 뉴머니의 그런 휘황찬란함을 또 되게 멸시하는 새로운 족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을 그렇죠. 했고, 그러니까 매번 이런 뭔가 앙시앵 레짐을 타파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항상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아마도 다음 메가 트렌드는 또 이런 드뮤어 룩이나 올드머니 룩이 조금은 이제 대중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향으로 풀이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어쩌다 보니까 패션계 전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본인한테 그렇게 뭐 패션에 대해서 되게 어쨌든 영감을 되게 많이 줬던 뭐 영상이랑 뭐 패션쇼 전시 기획들까지 한번 쭉 다뤄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본인이 이제 뭐 25살의 나이에서 좀 바라봤을 때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요것이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뭔가 전시나 패션쇼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너무 그러니까 작년은 정말 제 스스로도 자부할 수 있는 행사였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했고, 워낙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어서, 특히 올해는 이제 제가 올림픽 공원에서 패션쇼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원들, 뭐 예산 이런 걸 다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 가장 단기적인 목표는 그런 패션쇼와 전시회 혹은 페스티벌 이런 형태로 대중예술, 대중종합예술의 장을 만들어서 그냥 대중들이 편하게 와서 관람하고 할 수 있는 조금 이제 단차를 많이 줄인 그런 예술 행사를 해보고 싶고, 좀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원래 제 이제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마인드셋을 다시 가지고 싶어요. 어떤 마인드셋이었죠 그게? 지금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저희 취업도 해야 되고 그쵸.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위축돼 있는 느낌이 큰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해보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는데, 그쵸. 옛날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항상 뭔가 빚쟁이처럼 쫓기는 느낌이고, 뭔가 지금 뭐 안 하면 되게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내가 되게 천진난만했고 되게 그냥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그런 20대 초반의 마인드셋을 다시 가지게 되면 또 거기서 새로운 뭔가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런 꿈을 뭐 이뤄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뭔가가 계속해서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25이면은 되게 아직 창창할 나이기도 하고 쫓기고 있기는 하지만 뭐 주변 친구들 취업도 하기는 했지만 25살까지 쭉 살아왔는데, 내가 이때는 진짜 이거는 실패다, 이거는 진짜 후회되는 경험이다, 혹시 이랬던 거 있어요? 뭔가 했는데 너무 잘 안 돼서 타격이 좀 많이 컸었다거나 그런 거? 실패다. 사업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사업?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보자. 근데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막 그 인스타 보면은 중학생 둘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마플에다가 막 그 제작기 올리고 막 뭐 옷 이렇게 그런 애들 요즘 많잖아요. 대단한 애들이죠. 진짜 그 나이에 그런 생각한다는 건 저는 진짜 멋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뭐 곧 중학생이라고 쳐도 뭐 10살 어린 친구들인데 사실. 진짜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 플로어볼만 할 줄 알았지. 뭐 그쵸. 배울 게 많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제 가장 궁극적인 목표도 저만의 브랜드를 갖는 게, 혹은 저만의 스튜디오를 갖는 게 목적이긴 하나. 그리고 그런 걸 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무산이 됐죠. 어떤 이유로? 자본이 가장 부족해서. 워낙 패션은 마진이 없는 구조잖아요.
그 유명 브랜드들은 마진을 40배도 붙인다고 해요. 근데 뭐 고정된 고객도 없는 개인 브랜드가 그렇게 마진을 붙이기란 정말 불가능하고, 근데 또 이런 개인 디자이너들, 이제 막 시작하는 디자이너들은 또 되게 콧대는 높아서 막 무신사 입점 싫어. 난 무신사 들어갈 수 없어. 막 이런 보통 이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되게 그 사이에서 딜레마죠.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캐시카우들을 만들 것이냐. 요즘 트레이닝복들이 항상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카고 팬츠, 막 후디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마이너하고 비주류한 것들 할 것이냐. 항상 그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결국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은 자본이 되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개인 디자이너들이라고 하면은 다 꿈이 뭐 자기의 뭐 이름을 건 아니면 자기가 만든 브랜드들을 뭐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게 뭐 거의 대부분의 꿈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약간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요즘에 더그클럽이 되게 이슈화되고 있는 브랜드고, 뭐 저도 일반인인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여러 가십거리들을 좀 챙겨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옷을 좀 만들고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브랜드를 봤을 때 그런 브랜드를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그클럽에 대해서. 저도 그 디자인은 별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도 아니고 별로 크게 눈여겨보진 않았지만, 그 파급성이나 사람들을 흡수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김영민인가 네. 아마 그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초기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뭐 팬티 그거 만들고, 근데 그거를 되게 바이럴을 많이 시켰고. 그렇죠. 사실 패션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디자인성은 아니에요. 오히려 디자인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일러블한가? 팔릴 것인가? 저희 교수님께서도 정말 많이 강조하셨던 게, 좋은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디자이너는 많이 파는 디자이너. 근데 그게 저도 정말 많이 공감을 해요. 팔려야 자신의 능력이 입증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그런 크롬 그런 로고나 되게 오버사이즈한 핏을 넣어서 뭔가 요즘 유행하는 뭐 발렌시아가 맛 뭐 이런 걸 창출하는 능력도,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좀 남사스럽긴 하지만 그런 키워드를 만들어서 뭔가 하나의 트렌드나 컬처로서 소비할 수 있게 만든 능력, 그런 것들이 저는 보고 있으면, 아니 저 더그클럽이 뱅크시나 미스치프 이런 브랜드랑 다른 게 뭔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들도 사실 어마무시하게 대중들을 잘 통제하고, 그쵸. 대중들이 갖고 있는 니즈나 아니면 대중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확실하게 넣지 않은 그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예술의 한 자리를 자리 잡게 된 건데, 그래서 너무 자신의 디자인 혹은 자신의 뭔가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멸시하는 것보다 그게 왜 내가 알 정도로 유명해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되게 신선하네요. 왜냐면은 뭐 주변 친구들이나 뭐 주변 지인들 뭐 반응을 봐도 막 좀 무시하는 댓글들이 좀 많거든요. 막 이렇게까지 클 브랜드 아니었는데 맞아요. 뭐 저거 뭐 속옷 한 장으로 뭐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뭐 그냥 바이럴 타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브랜드들이 뭐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는데, 확실히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실 그 셀링하는 능력이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뭐 옷을 만드셔도 알 거고, 그리고 저도 뭐 영상을 조금씩 제작하면서 마음에 드는 각자의 자기 자신이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만들기는 쉬운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상을 만든 그건 진짜 어려운 어렵죠. 일이잖아요. 썸네일부터. 그쵸. 어쩌다 이 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능력도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뭐 단기적인 목표랑 뭐 장기적인 목표까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슬슬 마무리 좀 하면서, 25살이잖아. 사실 25살이면은 적지 않죠. 적진 않은 나이거든요, 사실. 네. 뭐 아무리 막 다른 뭐 20 후반이나 30 초반이 봤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긴 하지만
솔직히 봤을 때 저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약간 뭔가 촉박하단 말이죠. 좀 불안감도 계속 쌓여 있고 그렇죠. 이미 사회에 나가 있는 친구들도 많고 뭐 이른 나이긴 하지만 제 친구 중에도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하는 이제 친구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조금씩 나도 내 자리를 맞춰가야 되는데 대학생에서 뭔가 다른 곳으로 점핑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아직 그거를 못 찾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런 불안감들이 누구에게나 좀 다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뭔가 특히 3, 4학년이면은 제가 봤을 땐 진로 고민이 진짜 많을 시기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수연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도 같고 그러면은 그냥 학과 공부만 이렇게 쭉 해오고 뭔가 특별한 목표 없이 그냥 뭐 사회에서 따라가는 수순대로 그냥 모범생 수순대로 쭉 잘 따라온 학생들에게 근데 그 학생이 지금 3, 4학년이 돼서 뭐 진로나 그런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방황하고 있다면 그런 학생들한테 뭔가 해줄 만한 조언이나 좀 한마디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뭔가 빚쟁이처럼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상이 없는 불안함이 사람을 되게 많이 조여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라는 상황이 진짜 큰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사실 가장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편하고 멋있는 부류는 그냥 모범생처럼 그냥 가는 남들이 가는 수순을 잘 밟고 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어렵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솔직히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쵸. 나는 그걸 못하니까 막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는 거지. 사실 본인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갈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끈기만 있다면 일단 그 길을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건 얼마든지 취업하고도 할 수 있고 그쵸. 뭐 때려치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좀 좋을 만한 게 그 보시는 분들이 막 뭐 지금 3, 4학년 돼서 주변에서 취업하라고 하네 해가지고 막 취업 준비하고 그런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사실 뭐 지금 뭐 여기 말고 사담에서 뭐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수연이나 저나 그런 정상적인 수순을 밟는 걸 못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서 뭐 패션을 하고 영상을 하고 음악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저걸 못해서 내가 저렇게 꼬임없이 취준을 하거나 어떤 시험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외교관이 되겠어 뭐 로스쿨 가겠어 약간 이런 명확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뭔가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뭐 이 친구도 막 이것저것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화를 듣고 저렇게 뭔가 뜻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어 그럼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를 때려치고 다른 걸 해야겠어 이런 말을 전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저희는 너무 막 열정이 있고 이걸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네. 빌 게이츠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퇴해야 성공하나? 자퇴해서 실패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요. 자퇴해서 성공한 사람들만 미디어에 비춰지기 때문에 막 그쵸. 엇나가는 게 멋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본인에게 주어진 거 잘하고 나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근데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정말 있고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이게 내가 더 원하는 거다. 그리고 난 죽을 때까지 이 분야로 살았을 때 후회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방황도 아니에요. 이건 방황도 아니지. 잠시 그쵸? 그냥 찍먹 해보고 맛있네 해보면 더 먹는 거고 그쵸. 아니면 돌아가는 거고 사실 요즘에는 뭐 찍먹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잖아요. 뭐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그런 영상들이 쭉 나오고 그렇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거 조금만 뭐 6개월도 아니고 한두 달 정도만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거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뭐 내가 어떤 거에 좀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은 진짜 뭐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병행하면서 하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쵸. 충분한 것 같고 시간은 사실 충분한 것 같아요. 뭔가를 막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업이나 그런 부분을 때려치고 할 만큼의 그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좀 찾아가고 그리고 그거를 뭐 전업으로 막 뛰어들기보다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을 해보면서 소위 말해 찍먹을 계속해서 해보는 게 저도 생각했을 때도 그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대화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채널이긴 하잖아요. 네. 플레이리스트 채널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인생곡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요즘 잘 듣고 있는 곡 약간 요런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준다면? 제가 진짜 군대에 있을 때 거의 진짜 1000번 넘게 들었던 거. 1000번? 하루에 3번 넘게 진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듣고 3교대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계속 듣는데 그 Half Alive의 Half Alive라는 밴드의 네. Still Feel이라는 노래가 Still Feel. 네. 그 노래가 이제 되게 드라마틱한 전개를 가지고 있는 곡인데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나눠보는 걸로 하고 다음번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81 팟캐스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